옛날에 나 진짜 눈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페루치오 하니까 피스타치오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나. 우르스는 제가 너무 타고 싶은 차량입니다. 진짜 꼭 탈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람보르기니를 보면 감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람보르기니 설립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방금 언급했듯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수 없으면 좋은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자동차 디자인에 집착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6년 4월 28일 황소자리로 태어난 페루치오는 모든 이탈리아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소속돼 있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던 이탈리아의 품에서 태어난 페루치오. 그 역시 어렸을 때부터 시대를 앞서갈 제목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페루치오는 1935년 20살이 되기도 전에 공학 공부를 마치고 개인 워크숍을 열게 됩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워크숍을 연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위기가 페루치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40년에 공군 기관사로 입대하여 로도스 섬에서 오래된 기계들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리스에 있는 그 섬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소유였지만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한 뒤에는 나치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페루치오는 주인이 바뀐 로도스 섬을 떠나지 않고 개인 워크숍을 한 번 더 열지만 이번에도 오래 가지는 못했죠. 더욱이 1945년에는 연합국이 로도스 섬을 탈환하며 페루치오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자인 페루치오는 추축국 소속으로 기계 정비를 잘했던 이력이 눈에 띄게 되고 이를 활용하고자 했던 연합국이 차량 수리 일을 맡기게 됩니다. 수리 일을 하며 감옥 생활을 1년으로 짧게 마친 뒤 에밀리아 로마냐로 돌아가게 되는데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눈치까지도 빨라지게 됩니다. 전후 이탈리아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농지를 복구하는 데에 트랙터의 필요성을 알아챈 거죠. 이런 사람이 돈을 벌게 되죠. 또 연합국과 추축국 차량을 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누구보다도 더 좋은 트랙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러한 페루치오의 배짱은 아주 잘 들어맞았습니다. 전쟁에 쓰였던 차량을 이용하고 가격이 높았던 가솔린 대신 디젤로 바꾸면서 저렴한 트랙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곧 람보르기니의 트랙터들이 큰 인기를 끌고 1948년에는 람보르기니 트라토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직원 수가 30명이 되고 1년에 트랙터 20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60년대로 들어오면서 직원 수는 13배, 생산량은 무려 15배가 넘게 늘어 과거의 연 생산량을 불과 일주일 만에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람보르기니 트라토리의 성공 덕분에 많은 돈을 번 페루치오는 자신의 꿈이자 열정이었던 스포츠카 구입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벤츠, 알파로메오, 제규어, 마세라티는 물론 페라리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많았냐면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같은 자동차를 2번 이상 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 페루치오가 특별한 애정을 쏟은 모델은 페라리 250 GTO였습니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점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페라리 자동차들이 대단히 시끄럽고 볼품없는 내부 디자인을 가진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죠. 또한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레이싱카 같다는 평가를 했고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점은 클러치판이었습니다. 잦은 고장이 나는 탓에 열받은 페루치오는 페라리사를 찾아가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거부를 당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엔초 페라리와 이야기라도 나누게 해달라면서 쌩 난리를 치지만 엔초는 페라리를 제대로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일개 졸부 트랙터 기사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문전박대를 하게 되죠. 이에 빡이 칠 대로 친 페루치오는 1963년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라리의 대표적인 라이벌 회사 아우토모빌리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의 대표적인 황소 로고도 이때 등장합니다. 람보르기니 역사에 황소 이미지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페루치오의 별자리가 황소자리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투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람보르기니 대부분의 자동차 이름은 황소와 투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페루치오가 가졌던 페라리 250 GTO에 대한 존경이 어찌나 큰지 250 GTO의 책임 엔지니어였던 지오토 빗자리니에게 연락하여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에는 문제가 있었죠. 페루치오는 성능이 레이싱에 집중된 자동차를 만들고 싶지 않아 했지만 얼마 전 페라리를 퇴사한 빗자리니가 만들었던 엔진이 바로
레이싱용 엔진이었습니다. 페루치오는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일반 자동차 엔진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지만 빗자리니가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페루치오가 그렇다면 계약서에 쓰여 있는 금액을 안 주겠다고 하자 빗자리니가 프로젝트를 떠나게 되죠. 결국 빗자리니가 처음 만든 엔진을 조금씩 수정하며 50년 동안 다양한 람보르기니 차량에 쓰는데요. 빗자리니는 페루치오를 고소하고 재판을 거치고 나서야 받을 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궁금하네요. 이 둘의 갈등으로 황당한 일도 벌어졌는데요. 1963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람보르기니의 첫 차 350 GT가 전시됐을 때 차 엔진의 자리에는 엔진 대신 벽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964년 전시됐던 350 GT가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물론 이제는 엔진을 달고 나왔죠. 특히 그 벽돌이 아닌 그 엔진은 보통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까지 쓰이는 람보르기니의 12기통 엔진이 350 GT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자들도 평론가들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두 350 GT에 빠졌습니다. 세련미와 강력함 그리고 편안함까지 진짜 다 가진 자동차였습니다. 페루치오가 페라리에게 빅엿을 먹인 거죠. 다만 그 빅엿을 비싸게 만들었기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페라리와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한 대를 팔 때마다 이익은커녕 손실만 계속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의 진짜 명작은 2년 뒤인 1966년에 출시됩니다. 그 명작의 이름은 바로 미우라입니다. 처음으로 황소와 관련된 모티브로 이름을 지었던 이 자동차는 기존의 성공보다 더 폭발적인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우라 다음에 출시될 모든 스포츠카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일반 도로에서 쓸만한 레이싱카였는데 스포츠카의 대표적 구동 형식인 엔진이 뒤쪽 가운데 장착된 미드 엔진이었고 후륜 구동 방식을 최초로 썼습니다. 미우라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 미우라라는 자동차는 페루치오 몰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레이싱카 생산하기를 싫어하는 페루치오에게 이 자동차를 보여줄 때 100% 까일 줄 알고 있었죠. 눈치가 빠른 페루치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을 해줬는데 그만큼 이 자동차를 혁신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도 50대 이상은 팔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람보르기니의 좋은 홍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며 생산에 오케이를 해줍니다. 페루치오의 친구이자 유명한 황소 목장 주인이었던 돈 에두아르도 미우라에게서 이름을 빌린 미우라 이름이 일본 사람이 아니구나. 이 미우라 자동차는 페루치오의 예상보다 10배 넘게 판매되고 1972년에 단종됩니다. 이듬해인 1968년에는 람보르기니 이슬레로가 출시되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채 다음 해에 단종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레로의 판매 부진은 별 문제가 안 됐죠. 왜냐하면 같은 해에 또 다른 명작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스파다입니다. 이슬레로라는 이름이 미우라 목장의 황소 중 하나였다면 에스파다는 더 거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에스파다는 스페인어로 검, 즉 칼이라는 뜻도 있고 투우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파다는 그만큼 특별한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람보르기니 모델들과 달리 트렁크도 있었고 4인승이 가능한 자동차였기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가 가족도 고려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죠. 에스파다는 다른 람보르기니 모델들의 평균 생산 기간보다 훨씬 긴 10년 동안이나 생산을 이어갔고 1200대가 넘는 누적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60년대는 틀림없이 람보르기니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람보르기니의 운이 다하는 듯 보이는데요. 먼저 1971년 트랙터 회사 람보르기니 트라토리에 악재가 닥칩니다. 남아공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트랙터가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또 볼리비아 정부가 주문했던 500대도 쿠데타 때문에 취소됩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람보르기니 트라토리를 다음 해에 SAME 그룹이 인수하게 되죠. 같은 해 페루치오가 자기 친구인 조르주 앙리 로세티에게 주식 51%를 매각하면서 과반주주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로세티가 경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페루치오가 여전히 요직을 맡게 됩니다. 1973년에는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동발 석유 파동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스포츠카 구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람보르기니의 판매량도 따라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겹치면서 자동차 시장에 흥미를 잃은 페루치오는 남은 주식 49%를 모두 로세티의 친구인 헨네 레메르에게 매각하고 은퇴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74년 출시된 쿤타치 덕분에 람보르기니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의외로 황소 이름을 가지지 않은 이 자동차는 특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람보르기니의 대표하는 차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SF 영화나 나사에서 나올 것만 같았던 이 쿤타치는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죠. 이어서 다음 4년 동안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따라왔습니다. 람보르기니가 미군과 계약을 맺으면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SUV 차량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커지고 기술적, 법적 문제가 쌓여 람보르기니가 포기하게 됩니다. BMW와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M1 프로젝트 역시 같은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레이싱카를 만들려고 하는 BMW가 람보르기니에 연락해 엔진과 차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헌데 람보르기니가 약속한 마감 날짜를 자꾸 미루고 미룬 날짜까지도 지키지도 못하자 BMW는 람보르기니를 버리고 혼자서 M1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에 BMW가 M1의 후임자 M3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M1의 독자 개발 노하우인 것 같네요. BMW의 M 시리즈처럼 행운도 없었던 람보르기니는 1978년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1980년에 스위스 출신인 림람 형제에게 매각되면서 되살아나나 싶더니 7년 뒤 다시 매각되는데 이번 구매자는 바로 미국 브랜드 크라이슬러입니다. 림람 형제의 산하에서는 미군과의 취소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람보라는 별명의 SUV만 생산했는데요. 여기서 이 람보는 영화 두두두두두두두 람보와 람보르기니의 람보 이 두 글자가 합쳐서 만든 별명인데요. 크라이슬러 산하로 있을 때는 람보르기니의 또 다른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디아블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1988년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디아블로는 많은 변화를 거친 뒤 2년 후인 1990년에 출시하죠. 출시와 같이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람보르기니가 간만에 이익을 내기 시작은 하는데 이 출시빨도 오래는 못 갑니다. 1992년 페라리 328의 경쟁작을 만들려던 크라이슬러는 람보르기니를 돈 낭비하는 기계로만 보고 인도네시아 그룹에 매각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그룹에 있는 동안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않고 디아블로만 계속 판매하죠. 1996년에 와서야 디아블로를 209대를 판매하면서 드디어 또다시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그 행운도 또 오래 못 갑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문에 람보르기니의 제일 큰 시장인 아시아 시장이 위축되면서 인도네시아 그룹이 람보르기니를 또다시 매각하게 되죠. 결국 1998년 부가티와 벤틀리를 인수했던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를 가져가게 됩니다. 폭스바겐도 한동안 디아블로 모델만 판매하다가 출시된 지 11년이 됐고 누적 판매량이 3,000대에 육박하는 디아블로를 2001년에 드디어 단종시킵니다. 단종한 이유는 람보르기니가 10여 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무르시엘 라고입니다. 이 차도 싸움소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예약 판매가 폭주하여 생산될 모든 차량의 구매자가 이미 정해졌었다고 하죠. 2년 뒤에는 무르시엘 라고의 후임자 가에르도가 출시됩니다. 가라 가에르도! 선임자 무르시엘 라고보다 저렴한 모델이었고 12기통 엔진이 아니라 10기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자동차부터 비싼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는 전략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람보르기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무르시엘 라고는 2010년까지 무려 4,000대가 팔렸고 특히 가야르도는 1만 4,000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모든 람보르기니 모델 중에 50% 가까이 차지한 것이 바로 가야르도였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극복하고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람보르기니에게 제대로 된 황금기가 온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에 처음 인수된 1998년에 연 250대 안팎으로 팔리고 있다가 20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 3,000대를 넘게 판매하고 2018년에는 6,000대 가까이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람보르기니 라인업은 아벤타도르, 우라칸, 그리고 SUV인 우루스인데요. 우루스는 제가 너무 타고 싶은 차량입니다. 진짜 꼭 탈 거예요. 황소들의 날갯짓이 과연 람보르기니를 어디까지 날아오르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설립되고 스위스, 인도네시아를 거쳐 현재 독일 브랜드로 살아있는 람보르기니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댓글 문의로 인해서 저희가 리뷰해드린 람보르기니 편처럼 역사가 궁금한 브랜드가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람보르기니와 같이 폭스바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 아우디의 역사가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 영상을 시청하세요. 람보르기니의 라이벌 회사 페라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왼쪽 하단 영상을 클릭하세요.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필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